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1분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1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규모 3.5의 지진을 포함해 최근 동해시 일대에서는 나흘째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 연구센터를 방문해서 미국과 우주 탐사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달 탐사와 우주의학, 심우주 통신 등 분야에서 공동과제를 발굴해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설립하기로 한 반도체 기술센터 프로그램에 국내 기업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기업과 연구기관은 법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시설인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가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7월 이후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는 29일부터 자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코로나19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입국자들은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에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 보여주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 강원도 동해 일대에서 규모 2에서 3대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6시 51분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1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부근 해역에선 어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나흘째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 진동은 약해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 피해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북 문경 일대에서도 규모 2가 넘는 지진이 일어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바다 수온이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고 내년이 관측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과학저널 지구 시스템 과학 데이터에 실린 연구를 인용해서 지난 15년 동안 지구에 축적된 열이 50% 증가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바다 수온을 높이는 효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달 전 세계 바다 수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역별로 그 상승폭이 달라 지난달 북미 동해안의 바다 표층 수온은 1981년부터 2011년 평균보다 섭씨 13.8도나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바다 수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0.9도 상승했는데 이 중 0.6도가 지난 40년 동안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육지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상승했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굴착을 마쳤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저터널의 길이는 약 1,030m이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는 이 해저터널을 거쳐 원전 앞바다로 방류됩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부진의 설비를 포함한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 공사를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가 막바지에 돌입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이후에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중국으로 갈 때 코로나19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 음성 결과만 제출하면 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과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입국자 정책을 최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입국자들은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증명서 대신 48시간 전에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 보여주면 됩니다. 정부가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 중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코앞에 둔 간호법의 최대 쟁점은 지역사회라는 단어의 포함 여부입니다.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사회에서도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놓고 간호협회는 가정방문 간호의 법적 근거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간호법 제정 없이도 가정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형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 모형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왕진, 방문형 간호, 돌봄 서비스를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과 정부의 유권 해석만으로는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간호계가 간호 인력의 독립된 법 제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런 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현재 1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그 시기를 못 박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의료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입니까? 업무 영역 침탈입니까? 간호법을 사이에 둔 극한 대립이 이번 정부의 대안 제시로 좁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앞 월대가 100년 만에 원형 복원됩니다. 일제가 훼손한 왕이 다니던 계단 등이 제 모습을 찾아 올해 10월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 광화문 앞에 축조했던 월대의 장대한 규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866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광화문 앞에 만든 것으로 길이 48.7m, 폭 29.7m에 달합니다. 광화문 정문에서 7m가량 이어진 왕이 다니던 길 어도지의 옛 모습, 동편과 서편의 계단지 유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월대는 왕의 행차는 물론 외국 사신 영접 등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사용했던 곳입니다. 월대는 궁궐의 안이나 정문 앞에 넓게 설치한 대로 왕실의 위험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인데 광화문 월대는 구조적으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궁궐 정문 앞에 난간석을 울타리처럼 두르고 기단을 쌓은 경우는 광화문 월대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발굴을 통해 어도 계단지가 경사로로 바뀌고 일제가 전차 서로를 깔면서 훼손되는 등 4단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왕이 다니던 어도 계단지 등을 훼손한 일제 강점기의 전차 선로 흔적이 선명합니다. 그러한 그 변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로 밑에서는 조선 후기 고종 때 중건했던 광화문 월대의 거의 원래의 모습을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발굴 성과가 이번에 확인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도 계단지에 좌우에 놓였던 소맷돌을 받쳤던 지대석 등을 확인해 광화문 월대 원형 복원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했던 광화문 복원 사업이 월대 복원의 완료로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전통 재료와 기법을 적용해 월대를 1890년대 이전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전면 개방에 맞춰 궁중문화축정 등과 연계해 대대적인 복원 기념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일본 민간 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착륙선이 착륙을 시도하다 통신이 끊겨 임무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벤처기업 아이스페이스는 자사 달 착륙선이 오늘 새벽 달 표면에 도달하기 직전 통신이 두절됐고 복구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스페이스 측은 달 착륙은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체가 달 표면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착륙선은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달 표면 착륙 전까지는 통신이 확인됐지만 착륙 이후로 추정되는 시각부터 통신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스페이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은 지난해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 항공기업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해서 우주산업협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미국과 우주동맹을 맺었습니다. 또 수소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는데 이틀째 투자 유치 규모는 59억 달러에 달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우주 경제를 꼽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주 탐사 협력 강화 공동 성명서를 체결하고 한미 동맹이 우주 동맹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국 간 우주 동맹이 우주 기술 경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보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앞선 투자 신고식에서는 수소와 반도체, 친환경 등 첨단 산업에서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미국 기업 6곳은 한국의 청정수소와 반도체 부품,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설 등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두 나라 기업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삼성과 SK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의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보잉 CEO 등은 앞으로 한국 기업과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업이 그 반도체, IT, AI, 바이오 모든 첨단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또 서로 대등한 관계로 이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해 이틀간 59억 달러, 우리 돈 7조 9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배터리와 바이오, 수소, 원전 등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여 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설립하기로 한 국가반도체기술센터 NSTC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NSTC 비전과 전략 문건은 국제기업과 연구기관은 법이 제한한 범위에서 NSTC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등 우려국이 소유 통제하는 기업은 NSTC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지만 일본의 답은 한국의 자세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불만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먼저 복귀시켰지만 일본의 대응은 유보적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韓国側の今後の姿勢を慎重に見極めてですね、結論ありきではなく日本として輸出管理の観点から責任ある判断を行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이어가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韓国側の見解というか対応など懸念もありますので、これは両国で精力的に解決に向けて取り組む必要が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
또 한일 양국의 협력은 우려사항의 해결과 병행하는 형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을 시작으로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철회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100년 전 역사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와는 대조적인 모습들입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결국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울산 울주군에 조성하고 있는 세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가 90%에 가까운 공정률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원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출한다고 하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원전 건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둥근 돔이 자리 잡은 원통형 건물. 주변에는 타워 크레인이 자재를 옮기고 사람들도 분주히 움직입니다. 지난 2016년 공사를 시작해 공정률 86%를 보이면서 완공을 앞둔 세울 3, 4호기 모습입니다. 오는 6월에는 배관이나 설비에 설계 기준보다 25% 높은 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3호기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갑니다. 기존 원전보다 원전 건물 벽체를 두껍게 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세월 3, 4호기는 신한울 1, 2호기 대비 항공기 충돌에 의한 영향평가를 해서 원자로 건물의 외벽 콘크리트 두께가 15cm 증가한 137cm로 시공되었습니다. 세계시장 공략을 염두에 두고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나라의 전문가도 초대했습니다. 이들에게 현장을 공개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확인하게 한 겁니다. I'm really excited. It's impressive. It's really nice, and it's for me it's really impressive to see the construction of new units. 직접 현장을 둘러본 이들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We need nuclear power plant just for the safety of energy and just to save climate. This is we don't have experience. We really need it, and will be the first step just to build.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치를 국정과제로 삼고 해외 시장을 두드리는 상황. 세울 3, 4호기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쌓은 기술력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구글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스쿨이 부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 많은 도시란 점이 구글이 부산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구글 스타트업 스쿨은 창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천여 개 스타트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해 2만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는 부산이 국내 처음입니다. 구글은 인프라와 수많은 창업 사례 등을 부산을 선택한 이유로 꼽았고 특히 대학이 많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Which means young talent. Startups need talent to thrive. And so if you look at this area, there's so many young students who are hungry to dive into startups. 스타트업 스쿨은 문제 해결 능력, 디지털 마케팅, 인공지능 등을 주제로 12주 과정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구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스타트업 사례를 기반으로 운영에서 겪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까지 과정에 포함합니다. 부산시는 스타트업 스쿨이 배출할 창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준비 중입니다. 부산에 정주하더라도 얼마든지 또 아기 유니콘이나 예비 유니콘 또 나아가서는 유니콘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글과 부산시는 올 한 해 1,000명을 목표로 2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스쿨 부산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첫 프로그램은 다음 달 4일 시작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메일을 열어보고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면 참 황당하고 불안하겠죠.
이런 일이 대학교 내부에서 벌어졌다는 시청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한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 계약 만기를 열흘 넘게 앞둔 지난 2월 17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휴가 중 누군가 자신의 회사 메일을 열어본 것도 모자라 비밀번호까지 바꾼 겁니다. 비밀번호가 계속 맞지가 않는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거는 뭐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꿨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동의 없이 A씨의 메일을 확인하고 비밀번호까지 바꾼 건 같은 부서 상사 박모 씨. 비밀번호를 저 휴가 중인데 잠깐만. 임의로 바꾸시면 어떡해요? 아이 미안하다 야.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아니 아무리 총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상사 박 씨는 리모델링 업체와의 비용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메일을 열어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휴가 중이었고 연락이 뭐 안 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납득이 안 가죠. 남의 이메일 그냥 열고 들어갔으니까 해킹이잖아요.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A 씨가 반발하자 해당 부서는 대학 전산원에 부랴부랴 공문을 보냅니다. 조만간 A 씨가 퇴사 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초기화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문제 제기 이후 대학 측이 뒤늦게 공문 처리해 사안을 덮으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당시 A 씨가 사실상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후에 공문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휴가 쓰고 나서 자리도 다 정리하고 주말에 와서 싹 다 책상도 정리하고 자기 짐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대학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건에 관계된 직원들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메일을 동의 없이 확인한 박 씨와 대학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BMW 차량이 테러에 가까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홍보용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다가 중국인들의 분노를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차량에 아이스크림을 집어던지는 건 애교입니다. BMW는 중국을 떠나라고 낙서를 하거나 몽둥이로 마구 때려 부셔버립니다. 아예 기름을 붓고 불살라버리는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19일 상하이 오토쇼에서 BMW가 무료 아이스크림을 나눠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닌 해외 아이디로 행사에 등록한 사람에게만 아이스크림을 줬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을 차별했다는 여론이 들끓자 BMW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불매 운동을 넘어 차량 테러까지 잇따르는 등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BMW 차주들은 상표를 가리고 아이스크림 이벤트 비난 스티커를 부적처럼 붙이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2년 전 상하이 오토쇼에선 테슬라 차주가 브레이크 결함을 알리는 돌발 시위를 벌여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엔 벤츠가 티베트 독립의 상징 달라이라마의 말을 인용한 홍보 문구를 활용했다가 중국 고객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한국에선 꼿꼿하던 외제차 업체들이 중국에선 납작 엎드리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아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계의 기틀을 세운 과학자이자 행정가 최영섭 전 과기처 장관의 묘비에 새겨진 글입니다. 최 전 장관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이런 연구자의 덕목을 남기며 많은 과학자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톡에서는 대한민국의 분야별 연구기관의 초석을 다지고 과학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이바지한 최영섭 전 장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